아니, 세상에. 이게 정말 가능해?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의 강남역 거리는 마치 나처럼 밝고 활기찼죠. 사람들은 여전히 쇼핑을 하고 식당들은 만석이었으며 클럽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베를린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이게 바로 서울의 붉은 문화야. 한국인 동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금요일 밤 사람들은 다음날 출근 걱정 없이 밤새도록 즐기지. 제 이름은 클라라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온 의료기기 엔지니어죠.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에서의 6개월간의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외 출장기가 아니에요. 이건 문화적 충격, 놀라운 발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사람들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한국 지사로 발령받을 직원을 찾고 있어요. 최소 6개월은 체류해야 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죠. 베를린에 있는 우리 의료기기 회사가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초기 정착을 도울 직원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어요. 일본이나 중국이라면 몰라도 한국은 별로야? 옆자리 동료가 작게 속삭였어요. 한국은 북한이랑 가깝잖아. 위험하지 않을까? 그 순간 제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제가 가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K-팝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었죠. 몇 년 전, 제 룸메이트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관심이 없었지만 우연히 함께 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그 후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 수많은 드라마를 정주행했답니다. 그리고 BTS,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의 음악도 제 플레이리스트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베를린 광장에서는 주말마다 K-팝 춤을 추는 동호회 활동도 했었죠. 한국어 몇 마디도 배웠고 한국 요리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건 운명이었어요. 물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그닥 좋지 않았죠. 한국? 거기 뭐 볼 게 있다고? 북한이랑 전쟁 중인 거 아니야?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별로 볼 게 없을 텐데 정말 한국에 갈 거야?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제 인생의 모험이 될 거라고요. 와, 이게 가능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와 제 동료 안나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입국 심사는 상상 이상으로 빨랐죠. 이전에 일본 여행에서 입국 심사만 2시간 넘게 기다렸던 경험이 있었는데 한국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게다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던 저희에게 다가온 로봇. 맞아요. 진짜 로봇이었어요. 에어포터라고 쓰여 있는 이 똑똑한 로봇은 저희의 짐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그저 목적지를 입력하기만 하면 됐죠. 로봇이 센서로 주변 장애물을 피하며 앞장서 가는 모습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게 진짜 한국이야? 안나가 속삭였어요. 완전 미래에 온 것 같아. 공항철도로 향하는 길.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표시되어 있어서 길 찾기가 쉬웠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스크린 도어였어요. 독일의 지하철에는 없는 시설이었죠. 지하철 안은 너무 깨끗해서 놀랐어요. 베를린의 지하철은 솔직히 많이 지저분한 편이에요.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처럼 깨끗했죠. 그때 한 미국인 여행객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지금 나오는 방송 들어보세요.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러더니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다음 역을 안내하더군요.
게다가 화면에는 어느 쪽 문이 열릴지, 환승은 어디로 해야 하는지까지 표시되었어요. 저는 한국을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번씩 방문해요. 그 미국인이 말했어요. 한국 하면 불고기, 김치를 많이 떠올리지만 제가 추천하는 건 감자탕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감자탕? 처음 듣는 음식이었지만 메모해 두기로 했어요. 드디어 저희가 묵을 삼성동의 호텔에 도착했어요. 짐을 풀고 나서 바로 강남역으로 향했죠. 한국의 붉은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금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택시가 전부 손님을 태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기로 했죠. 버스 정류장에서 보니 다음 버스는 5분 후에 온다고 했어요. 겨울이라 날씨가 꽤 추웠어요. 독일 사람인 저도 추위에 떨고 있었으니 정말 추웠다는 거예요. 그때 버스 정류장의 의자에 앉았는데 세상에. 안나, 이거 봐봐. 의자가 따뜻해. 세상에나 정말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가 따뜻했어요. 꽁꽁 얼어있던 몸이 금세 녹기 시작했죠. 의자 뒤쪽을 보니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온도 조절 장치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온돌의자예요. 옆에 있던 대학생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에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 이 의자는 탄소나노 소재를 사용해 열을 골고루 퍼지게 하고 강화 유리로 덮여 안전하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시민들을 위한 이런 작은 배려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후 저희는 유튜브에서 본 그 유명한 삼겹살집을 찾아갔어요.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고소한 고기 굽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죠. 사장님, 여기 삼겹살이요. 발음이 어려웠지만 직접 주문해보고 싶었어요. 곧 두툼한 삼겹살과 불판이 나왔고 저희는 눈을 반짝이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이건 베이컨이 두꺼워진 것 같아. 안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고기가 익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 직원분이 다가와 쌈장에 찍어 먹으라고 알려주셨어요. 쌈장, 소금, 참기름, 생와사비, 매운 소스. 이렇게 다양한 소스가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어떤 소스에 찍어 먹어도 다 맛있다는 거였어요. 쌈이라는 것도 처음 경험해봤어요. 상추에 고기를 싸서 먹는 건데 야채와 고기의 밸런스가 완벽했어요. 건강하게 맛있는 음식이라니. 엠마는 연신 이 베이컨은 우주 최고야. 라며 감탄했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삼겹살집 사장님이 다가오셔서 삼겹살의 유래도 알려주셨어요. 원래는 세겹살이라 불렸다가 1931년에 삼겹살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역사까지 알려주시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소주. 첫 모금을 마시고 살짝 놀랐어요. 위스키나 보드카처럼 강하지 않고 묘하게 부드러웠거든요. 옆 테이블의 대학생들이 저희에게 한국에 온 걸 환영한다며 술 한 잔을 건네줬어요. 소맥이라고 하는데 소주와 맥주를 섞은 음료였어요. 그 다음엔 소주와 스프라이트를 섞은 것도 맛봤는데 이런 창의적인 조합이 너무 신기했어요. 클라라, 소주는 마법의 술이야. 안나가 말했어요. 가격도 착하고 다른 음료와 섞어 마시기도 좋고 기분 좋게 취하게 해주잖아. 그렇게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소주와 삼겹살을 즐기며 한국의 불금을 체험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실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머리가 아파 깨어났어요. 소주의 후폭풍이었죠. 독일에서도 술 마신 다음 날은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어요. 여기는 해장국이라는 게 있어요. 호텔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주었어요.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특별한 국이죠. 사람마다 해장 방법은 달라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사람, 햄버거나 피자 같은 느끼한 걸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한국적인 방법은 해장국이에요. 호텔 근처 해장국집으로 향했어요. 메뉴판을 보니 여러 종류의 해장국이 있더군요. 뼈해장국, 콩나물 해장국, 황태해장국.
선택지가 너무 많아 고민되었어요. 사장님, 뭐가 제일 좋아요? 제가 물었어요. 콩나물 해장국이 해장으로는 제일 인기 있어요. 황태국도 좋고 뼈 해장국은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찾죠. 저는 콩나물 해장국을, 안나는 뼈 해장국을 선택했어요. 제 앞에 놓인 콩나물 해장국은 외관상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투명한 국물에 콩나물이 듬뿍. 그런데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와, 이게 한국의 클래스인가? 맑은 국물이 속을 확 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술로 지친 위를 달래주는 것 같았죠. 독일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맛이었어요. 보통 술 마신 다음 날은 입맛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마시게 되더라고요. 한편 엠마의 뼈해장국은 외관부터가 충격적이었어요. 큼직한 돼지 등뼈와 함께 무슨 시들어 보이는 풀 같은 것이 들어있었죠. 이게 뭐지? 쓰레기? 엠마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네, 쓰레기입니다. 저희가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장님이 대답하셨어요. 뭐라고요? 쓰레기요. 저희는 동시에 소리쳤어요. 세상에,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먹는다고요? 사장님은 저희의 반응에 당황하시더니 급히 손사래를 치셨어요. 아니, 시래기, 시래기. 사장님이 한 글자씩 또박또박 발음하셨어요. 저희가 여전히 이해를 못하자 사장님은 주방으로 달려가시더니 무언가를 가져오셨어요. 그건 말린 무청이었어요. 이거 무청이에요. 무청을 말린 거예요. 겨울에는 채소가 귀해서 가을에 무청을 말려두었다가 음식에 넣어 먹었어요. 쓰레기 아니에요, 시래기. 그제서야 저희는 오해를 풀고 한참을 웃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래기는 말린 무청을 뜻하는 한국어였던 거죠. 발음이 쓰레기와 비슷해서 오해한 거였어요. 그 시래기가 들어간 뼈 해장국을 맛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국물이 진하고 깊은 맛이 났고 뼈에 붙은 고기는 입에서 살살 녹았죠.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니 더 맛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삼겹살과 소주를 매일 먹으려고 해장국을 발명한 것 같아. 안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일도 열심히, 놀기도 열심히, 뭐든 열심인 한국인들의 모습이 느껴졌죠. 제가 한국에서 일하게 된 회사는 종로 근처에 있었어요. 서울의 오래된 구시가지라고 하더군요. 어느 날 한국인 동료들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오늘은 갈매기살을 먹어봐요. 동료가 말했어요. 한국의 숨은 맛이에요. 갈매기를 잡아서 요리한 거예요. 갈매기살이라 처음 들어보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갈매기, 그 바다의 새 아닌가요? 잠깐만요. 혹시 바다에 사는 갈매기를 잡아서 먹는 건가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동료들이 폭소를 터뜨렸어요. 아니에요, 클라라. 그건 농담이에요. 갈매기살은 돼지고기의 특수 부위예요. 돼지 한 마리에서 아주 소량만 나오는 귀한 부위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이 아무리 미식의 나라라고 해도 갈매기 새를 잡아먹는다니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골목길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테이블 가운데에는 이제 익숙해진 불판이 있었죠. 갈매기살이 나오고 직원이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부터 환상적이었어요. 완전히 익은 갈매기살을 한 점 집어 먹어봤는데 그 식감이 믿을 수 없었어요.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입 안가득 퍼졌죠. 와, 이건 정말 특별해요. 제가 감탄했어요. 동료들은 뿌듯해하며 웃었어요. 좋은 갈매기살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소금에 찍어 먹거나 쌈에 싸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 식문화의 깊이에 다시 한번 감탄했어요. 수많은 돼지고기 부위 중에서도 특별한 맛을 찾아내고 그것을 최고의 방법으로 요리해내는 한국인들의 식문화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갈매기살을 먹으며 한국 동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들의 영어 실력에도 놀랐어요.
중국이나 일본에 갔을 때는 의사소통이 너무 어려웠는데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심지어 농담까지 할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한국인들은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나 봐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요. 동료가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많은 사람들이 해외 유학도 가거든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점은 회식 문화였어요. 독일에서도 동료들과 가끔 술자리를 갖긴 하지만 한국의 회식은 완전히 달랐죠.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어느 날 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 회사 문화를 경험해 보세요. 그날 저녁, 저희는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저도 삼겹살을 굽는 과정이 익숙해져서 한국인들 못지않게 고기를 잘 구울 수 있었답니다. 팀장님과 함께한 회식에서 새롭게 배운 것은 술자리의 규칙이었어요. 연장자나 직급이 높은 사람이 술을 따라주면 두 손으로 받아야 하고 옆 사람을 배려해 술을 따라주는 문화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마시는 것보다 함께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술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 매개체예요. 처음에는 매일 회식에 참석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날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재미있는 점은 한국의 직장인들이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언제 가면 줄을 덜 서는지, 어떤 메뉴가 특별한지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미식 전문가 같았죠. 내일은 갈비탕 먹으러 가요. 어느 날 동료가 제안했어요. 맛있는 집을 알아요. 그렇게 저는 갈비탕, 된장찌개, 김치찌개, 떡볶이, 순대, 빈대떡 등 수많은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운 맛에 감탄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밥 먹었어요? 라고 자주 물어보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밥 먹었어요? 가 잘 지내요? 라는 의미도 있어요. 라고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과 건강, 나눔의 상징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한국의 식문화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문화였던 거죠. 한국에서의 일상은 발전된 기술로 인해 너무 편리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중 하나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동료가 휴대폰만 태그하고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갑이 필요 없어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걸 휴대폰으로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지하철 타기, 물건 사기, 음식 주문하기, 택시 부르기. 모든 게 하나의 앱으로 가능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아직도 많은 가게가 현금만 받는데 말이죠. 또 하나 놀라웠던 건 배달 문화였어요.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시킬 수 있다는 사실. 치킨, 피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한정식, 생선 요리까지도요. 오늘은 피곤하니까 치킨 시켜 먹자. 어느 날 밤 안나가 제안했어요. 30분도 되지 않아 따뜻한 치킨이 호텔 문 앞에 도착했어요. 치킨과 함께 온 콜라, 피클, 무 등 다양한 사이드 메뉴도 놀라웠죠. 그리고 그 맛. 세상에. 이 치킨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제가 첫 입을 베어 물자마자 소리쳤어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한국 치킨인가요? 한국의 치킨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치킨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매콤한 소스의 조화가 정말 완벽했죠. 게다가 치킨 한 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도 놀라웠고요. 한국에서는 치맥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치킨과 맥주를 함께 먹는 건데 특히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인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맥주를 주문했고 치맥의 진정한 맛을 경험했어요.
왜 한국인들이 이 조합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생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편의점이었어요. 독일에도 물론 비슷한 상점들이 있지만 한국의 편의점은 그 차원이 달랐죠. 이게 정말 그냥 편의점이 맞나요? 처음 GS25에 들어갔을 때 저는 동료에게 물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잡화점이 아니었어요. 식품, 음료수, 생활용품은 기본이고 신선한 도시락, 라면, 삼각김밥까지 있었죠. 심지어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게 된 것은 삼각김밥이었어요. 세모 모양의 이 작은 김밥은 간단한 아침이나 간식으로 완벽했죠. 참치마요, 불고기, 김치, 스팸. 매일 다른 종류를 시도하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어요. 이건 정말 천재적인 발명품이에요. 제가 참치마요 삼각김밥을 먹으며 감탄했어요.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먹기도 편리하잖아요. 그리고 편의점 라면도 잊을 수 없어요. 컵라면뿐만 아니라 편의점에서 직접 끓여주는 라면도 있었거든요. 추운 겨울날 따뜻한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고 편리한 음식 문화가 발달한 걸까요? 맞아요. 동료가 대답했어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하지만 빠르다고 해서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편의점 음식도 나름의 정성이 들어있죠. 한국에서의 또 다른 발견은 카페 문화였어요. 서울의 거리마다 아름다운, 때로는 독특한 테마의 카페들이 즐비했죠. 독일에는 이런 카페가 많지 않아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카페에 앉아 말했어요. 우리는 주로 전통적인 커피하우스가 있어서 이렇게 화려하고 창의적인 공간은 드물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강 근처의 루프탑 카페였어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그곳에서 마신 달달한 달고나 라떼의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커피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네, 우리는 세계에서 커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 중 하나예요. 동료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카페라는 공간 자체를 즐기는 문화가 있어요. 친구들과 만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심지어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공간이죠. 실제로 많은 카페에는 학생들이 책을 펴놓고 공부하고 있었고 회사원들은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카페는 단순한 음료를 마시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활 공간이었던 거죠. 한국에서 지내면서 가장 감동받은 것 중 하나는 바로 어르신을 공경하는 문화였어요. 지하철에서는 항상 노약자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고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했죠. 어느 날 붐비는 지하철에서 한 할머니가 타셨는데 멀리 있던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어요. 할머니는 감사 인사를 하셨고 그 학생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죠. 한국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유교 문화의 영향이 크죠. 연장자를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식사할 때도 연장자가 먼저 수저를 들기 전까지 기다리고 술을 따를 때는 두 손으로 공손히 따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작은 예절들이 모여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독일에서도 어른을 존중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예절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의 이런 문화가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요. 한국에 머무는 6개월 동안 겨울부터 여름까지 세 계절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각 계절마다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겨울에 한국은 몹시 추웠지만 온돌 문화 덕분에 실내는 항상 따뜻했어요. 한국의 난방 시스템, 특히 바닥 난방은 정말 감탄할 만했죠. 독일의 라디에이터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런 바닥 난방이 있으면 겨울이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이게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봄이 되자 한국은 분홍빛 벚꽃으로 뒤덮였어요. 여의도 벚꽃 축제에 갔을 때의 그 장관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음식을 먹고 음악을 즐기는 모습이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계절마다 특별한 활동이 있어요. 동료가 말했어요. 봄에는 벚꽃 구경,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맥, 가을에는 단풍 구경, 겨울에는 눈 구경. 계절의 변화를 정말 소중히 여기죠. 초여름이 되자 장마가 시작됐어요. 연일 쏟아지는 비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한국인들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길거리 편의점에서는 다양한 우산을 팔았고 카페에는 우산 봉투가 구비되어 있었어요. 한국은 자연의 변화에 정말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제가 감탄했어요. 계절에 따라 음식도 바뀌고 활동도 바뀌고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의료기기 엔지니어로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는 것도 큰 관심사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의 경험은 정말 놀라웠죠. 보험증 주세요. 접수 직원이 말했어요. 외국인인데 한국 보험이 없어요. 제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돼요. 진료비는 크게 비싸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제 예상과 달리 진료비가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더 놀라웠던 건 의사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접수하고 20분 만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죠. 독일에서는 때로는 몇 시간, 심지어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제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기다리는 시간도 짧고 비용도 합리적이고 의사도 친절하고요. 의사는 영어로 진료해 주셨고 약국에서도 영어로 된 복약 안내를 받을 수 있었어요. 외국인을 위한 배려가 곳곳에 느껴졌죠. 한국은 의료 관광도 많이 발달했어요. 동료가 설명해 주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러 한국을 찾거든요. 특히 성형수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실제로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수많은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볼 수 있었어요. 서울이 왜 K-뷰티의 중심지인지 이해가 됐죠. 주말이면 저는 서울의 다양한 명소들을 탐험했어요. 경복궁의 웅장함, 북촌한 옥마을의 전통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모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었어요. 초고층 빌딩 사이에 고궁이 자리하고 첨단 기술 도시에서 전통시장이 활기차게 운영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광장시장에 가봤어요? 어느 날 동료가 물었어요. 정말 맛있는 먹거리가 많아요. 그렇게 찾아간 광장시장에서 처음 먹어본 마약김밥과 빈대떡의 맛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특히 노점상에서 직접 부쳐주는 따끈한 빈대떡은 겨울철 추위를 녹이는데 제격이었죠. 이런 전통시장이 아직도 활발하게 운영된다는 게 놀라워요. 제가 말했어요. 독일에서는 대부분 슈퍼마켓에 밀려 사라졌거든요. 한국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만의 매력이 있어요. 동료가 설명했어요. 특히 정과 인심, 그리고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죠. 또 다른 주말에는 DMZ 투어에 참가했어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접 목격하니 한국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은 이런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감동받아 말했어요. 이런 회복력과 의지가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것 같아요. 한국에서 6개월 동안의 생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왜 사람들이 한국에 다시 오고 싶어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한국인들의 정 때문이었죠. 마지막 회식 자리에서 한국 동료들은 저를 위한 깜짝 파티를 열어줬어요. 제가 좋아하는 갈매기살과 새로운 한국 음식들, 그리고 작은 선물까지.
클라라, 독일에 돌아가도 한국을 잊지 마세요. 팀장님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을 건네주셨어요. 열어보니 한국 전통차와 예쁜 찻잔 세트였어요.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인데 클라라도 좋아할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독일에서 마실 때마다 저희를 생각해 주세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처음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기도 했는데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정말 감사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꼭 다시 올게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서울의 풍경을 하나하나 마음에 담았어요. 처음 보았을 때는 그저 낯설기만 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제 마음의 일부가 되어 있었죠. 독일로 돌아온 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물어봤어요. 한국, 어땠어? 북한이랑 가깝지 않아서 위험하진 않았어? 전혀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예요. 밤늦게 혼자 다녀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음식은 맵다면서 먹을만 했어. 처음엔 매운 음식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리워요. 특히 삼겹살, 해장국, 그리고 갈매기살. 아, 정말 다시 먹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매주 한국 식당을 찾아다니고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심지어 회사에서는 제가 한국 시장 담당자로 승진했어요. 클라라가 한국 문화와 비즈니스 환경을 직접 경험했으니 한국 파트너들과의 소통에 도움이 될 거야.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회사가 저를 다시 한국으로 파견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는 1년 동안이죠. 우와, 정말요? 이번엔 제가 모르는 한국 동료분들이 많을 텐데. 잠시 걱정했어요. 그런데 한국 지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클라라,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 모두 정말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한국 음식과 문화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어요. 한국에는 이미 저의 두 번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6개월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만 한국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죠. 맛있는 음식, 발달된 기술, 아름다운 풍경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있다면 꼭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저처럼 인생이 바뀔지도 모르니까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달에 다시 한국으로 가면 제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광장시장에 가서 마약김밥을 먹는 거예요. 하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한국에 관한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감동월드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따뜻하고 흐뭇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